거의 모든 것의 역사. 날씨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생활이나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상학이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과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기상학, 메테오롤로지이라는 말은 1626년 T. 그랑저의 논리학 책에서 처음 사용됐다. 기상학이 성공하려면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데 온도계를 만드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정확한 온도계를 만들려면 유리관에 일정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다.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1717년에 정확한 온도계를 만들었던 네덜란드의 기기 제작자 다니엘 가브리엘 파렌하이트였다. 그런데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의 어는 점을 32도, 끓는 점을 212도로 표시되는 온도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파렌하이트가 그 단위로 쓰이죠. 처음부터 사람들은 이상한 숫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웨덴의 천문학자 안데르스 셀시우스는 1742년에 따른 온도 표시 방법을 제안했다. 발명가들은 언제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셀시우스는 물의 끓는 점을 0도로 하고 어는 점을 100도로 제안했다. 물론 얼마 후에 그 값들은 서로 바뀌게 됐다. 흔히 현대 기상학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사람은 19세기 초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루크 하워드라는 영국의 약사였다. 어느 날 하워드는 1803년에 구름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시피 린네 학회의 활동적이고 존경받던 회원이었던 그는 구름을 분리하는 데에도 린네의 원칙을 활용했다. 그러나 하워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철학 연습회에서 자신의 분류 체계를 발표했다. 이미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즐기기 위해서 산화 이질소를 들이마시던 철학 연습회의 회원들이 하워드의 중요한 발표를 맑은 정신으로 들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워드 학파들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산화 이질소를 들이마시면 막 웃는 그런 그 기체라고 해요. 하워드는 구름을 층 모양으로 해 층운은 스트라투스, 저군은 사타 할 때 그 적자입니다. 큐뮬리우스, 사울린이라는 뜻의 라틴어, 그리고 굴뚝 모양의 저군, 그리고 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나타나는 높고 얇은 깃털 모양을 가진 권운, 시어루스 소용돌이라는 뜻의 세 종류로 분류했다. 그는 나중에 비구름을 뜻하는 나눈, 님비우스, 구름을 뜻하는 라틴어를 추가했다.
하워드 분류체계의 장점은 층적운, 권층운, 정란운처럼 기본 이름들을 마음대로 결합시켜서 어떠한 모양과 크기를 가진 그림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분류체계는 널리 알려지게 됐다. 영국에서만이 아니었다. 독일의 시인 요함 폰 게테는 그의 분류체계에 매혹되어서 하워드를 위해서 4편의 헌시를 쓰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버드의 분류체계는 계속 보완이 되었다. 23.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어. 거의 보는 사람이 없는 국제구름도해라는 백과사전은 2권이나 되지만 흥미롭게도 하워드 이후에 추가된 계란운, 가둔, 성운, 네운, 모운, 와운과 같은 구름의 이름들은 기상학자가 아니면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상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 들었다. 한편 1896년에 발간되었던 그 도해의 훨씬 더 얇은 초판에서는 구름을 10가지로 분리했다. 그 중에서 가장 포동포동하고 푹신하게 보이는 것이 9번째로 소개되었던 정란운이었다. 정란운은 경계가 흐릿한 다른 구름들과는 달리 저군의 경우에는 습기가 많은 구름 내부와 건조한 외부 사이에 명백한 경계가 있어서 아름다울 정도로 분명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구름의 경계에 있는 물 분자들은 바깥에 있는 건조한 공기에 의해서 낚아채이기 때문에 저군의 경계면은 언제나 깨끗하게 보인다. 더 높은 고도에 있는 관우는 얼음 조각으로 되어 있지만 구름의 끝과 바깥의 공기 사이의 경계면이 분명하게 구별되지는 않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구름을 탄 것 같이 기분이 좋은 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to be on cloud nine 이라는 표현은 거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24. 모루의 머리 모양을 하기도 하는 무겁고 강포하게 보이는 먹구름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온화하고 놀라울 정도로 특징이 없다. 여름처럼에 생기는 몇백 미터 정도의 폭을 가진 포동포동한 저군에는 욕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라는 제임스 트래필의 표현처럼 90에다 100리터의 물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25. 구름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려면 안개 속을 걸어보면 된다. 안개는 높이 날아가지 못했을 뿐이지 구름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다. 다시 트래필의 표현을 빌리면 보통 안개 속을 90m 정도 걸으면 마시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대략 3제곱센티미터의 물을 만나게 된다. 구름은 그렇게 많은 양을 물을 저장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지구상의 민물 중에서 대략 0.035%가 하늘 위에 떠 있을 뿐이다. 20. 어느 곳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물 분자의 문명은 크게 달라진다. 27. 비옥한 땅에 떨어진 물은 식물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몇 시간이나 며칠 이내에 다시 증발하게 된다. 그러나 지하수로 흘러가 들어가게 되면 몇 년, 아주 깊은 곳이라면 몇천 년 동안은 다시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 호수는 평균적으로 대략 10여 년 동안 그곳에 고여있는 물 분자들의 집합이다. 바다에 있는 물 분자들은 100여 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 전체적으로 빗물에 들어있는 물 분자들 중에서 약 60%는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단 증발하고 나서 물 분자들이 하늘에 머물다가 다시 빗물로 떨어지게 되는 기간을 드루리는 12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략 1주 정도다. 여름날 물 웅덩이가 말라버리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증발은 아주 빠른 현상이다. 지중해 정도로 큰 바다라고 하더라도 물을 계속 공급해주지 않으면 대략 1000년 정도가 지나면 말라버린다. 28. 실제로 그런 일이 대략 600만 년 전에 일어나서 소위 메시아 염분 사태가 벌어졌다. 29. 대륙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브롤터 해협이 막혀버렸다. 지중해가 마르게 되면서 증발된 수분이 다시 바다의 민물로 떨어지면서 그곳의 염도가 조금 낮아지게 됐다. 사실은 아주 조금 묽어져서 겨울에 얼어붙은 바다의 면적이 보통 때보다 조금 더 넓어졌다.
더 넓은 면적을 덮은 얼음이 햇빛을 반사하게 되면서 지구는 빙하기로 접어들게 됐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랬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확실한 것은 지구의 역학적인 관계에 약간의 변화만 생겨도 상상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런 사건이 우리를 탄생하도록 해주었을 수도 있다. 바다는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발전소다. 실제로 기상학자들 사이에서는 바다와 대기를 하나로 보려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은 열을 저장하고 옮겨주는 역할을 아주 잘한다. 걸프 해류는 매일같이 전 세계에서 10년 동안 생산되는 석탄에 해당하는 양의 열을 유럽으로 운반해준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겨울이 캐나다나 러시아보다 따뜻한 것도 그 덕분이다. 그러나 물은 천천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아무리 더운 날에도 호수와 수영장의 물은 차갑다. 공식적인 천문학적 계절이 시작되는 시기보다 실제로 느껴지는 계절의 시작이 조금 늦은 것도 그 때문이다. 30일. 북반구에서는 3월에 공식적으로 봄이 시작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4월은 되어야 봄처럼 느낄 수가 있다. 바다는 하나의 균일한 물의 덩어리가 아니다. 온도, 염도, 깊이, 밀도 등의 차이가 바다를 통해서 운반되는 열의 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기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서 대서양은 태평양보다 염도가 더 높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염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더 크고 밀도가 큰 물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만약 대서양의 염도가 지금보다 낮았더라면 대서양의 해류가 극지방까지 올라가서 북극은 더 따뜻해졌겠지만 유럽의 따뜻한 겨울은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지구에서의 열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주 깊은 곳의 느린 해류에 의해서 시작되는 열염순환이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MIT의 칼본 씨가 2002년 11월에 사이언스에 발표했던 열염순환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 따르면 주요 학술지에서 그 말이 심해 순환, 밀도나 부력의 차에 의한 순환, 남북 역전 순환 등을 비롯한 적어도 7가지 현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모두가 바다에서의 순환과 열 전달에 관련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넓은 의미의 애매한 뜻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1797년에) 그런 순환 과정을 처음 밝혀낸 사람은 과학자이면서 모험가였던 램퍼드 백잭이었다. 표면의 물이 유럽에 가까이 도착하게 되면 밀도가 커져서 아주 깊은 곳으로 가라앉으면서 남반구를 향해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 해류가 남극에 도달하면 남극순환 해류에 의해서 태평양으로 떠오르게 된다. 해류의 움직임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북대서양의 물이 태평양 가까운 데까지 가려면 대략 1500년이 걸린다. 그러나 그런 해류에 의해서 옮겨지는 열과 물의 양은 상당하기 때문에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하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려면 물에 녹아있는
클로로플루오로탄소 CFC와 같은 화합물의 양으로부터 그 물질이 물에 녹아 들어간 후의 시간을 추정해야 한다. 32. 여러 지역과 수심에서 측정한 결과들을 비교해보면 물의 움직임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 열염순환은 열을 옮겨줄 뿐만 아니라 해류가 오르내리게 만들어서 영양분을 휘저어주기도 한다. 그 덕분에 어류를 비롯한 해양 생물들이 아주 넓은 지역의 바다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순환이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컴퓨터 모의 실험에 의하면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서 바다의 염분 농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순환 과정이 비극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바다가 우리에게 준 혜택은 또 있다. 바다는 엄청난 양의 탄소를 빨아들여서 안전하게 묶어놓는 역할을 한다. 우리 태양계의 이상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의 태양이 태양계가 처음 생겼을 때보다 25%나 더 밝게 불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구는 훨씬 더 뜨거워졌어야만 한다. 실제로 영국의 지질학자 오브리 매닝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변화는 분명히 지구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세상을 안정하고 시원하게 지켜줬을까? 생명이 그 모든 역할을 했다. 유공충류 인편모충류 석회 해면류 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수없이 많은 작은 해양 생물들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존재하던 탄소가 빗물에 섞여서 떨어지는 것을 흡수한 후에 다른 것들과 합쳐서 작은 껍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결국 그런 해양 생물들은 껍질에 탄소를 가두어 둠으로써 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시 증발해서 위험한 온실기체로 축적되는 것을 막아준다. 작은 유공충류나 인편모충류들이 죽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압력에 의해서 석회석이 된다. 영국의 화이트 클리프와 같은 자연구조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작은 해양생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는 것도 놀랍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가 축적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더욱 놀라게 된다.
15cm짜리 도버 석회석에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이산화탄소 1000리터가 압축되어 있는 셈이다. 전체적으로 대기 중에 있는 것보다 2만 배나 되는 탄소가 지구의 바위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34. 그런 석회석이 화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던 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됐다가 빗물과 함께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전체 순환 과정을 장기적인 탄소 순환 과정이라고 부른다. 탄소 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순환 과정은 50만 년 정도의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 요인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기후를 안정하게 유지시켜줄 수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솔한 인간들은 유공충류가 흡수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서 탄소 순환 과정을 방해하는 일을 아주 좋아한다. 우리는 1850년 이후로 1000억 톤의 탄소를 공기 중으로 방출했고 지금도 그 양은 매년 70억 톤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다. 자연은 주로 화산 폭발이나 식물의 부패를 통해서 매년 20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우리가 자동차나 공장을 통해서 배출하는 양의 거의 30배가 넘는 양이다. 그러나 도시에 뿌옇게 끼어있는 연물을 보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마구 방출해버린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연무, 연자는 연기할 때 연자고 무는 암기할 때 무자입니다. 아주 오래된 얼음을 분석해보면 인간의 산업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의 자연 수준이 대략 280ppm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4. 실험복을 입은 과학자들이 진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1958년에는 그 값이 315ppm으로 높아졌다. 오늘날은 360ppm 정도이고 매년 0.25%씩 증가하고 있다. 21세기 말이 되면 560ppm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지구의 바다와 많은 양의 탄소를 처리해주는 숲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해주는 역할을 해줬다. 그러나 영국 기상대의 피터 콕스에 따르면 자연의 생물권이 우리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되게 된다. 지구온난화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적응을 하지 못하는 많은 나무와 식물들이 죽으면서 그 속에 가두어져 있던 탄소가 다시 발출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인간이 활동하지 않았던 아주 먼 옛날에도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도 자연은 정말 신비스럽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결국은 탄소 순환 과정이 다시 회복돼서 지구가 안정하고 행복한 상태로 되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겨우 6천만 년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됐다. 제18장 망망대해. 맛이나 냄새도 없고 성질도 심하게 변해서 온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명적이기도 한 산화 이소수가 지배하는 세상에 적응해서 살려고 애쓰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산화 이소수는 경우에 따라서 당신을 익혀버리기도 하고 얼려버리기도 한다. 유기분자와 함께 섞여 있으면 아주 고약한 탄산, 거품을 만들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동상의 표면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엄청난 양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면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도 견뎌내지 못한다. 그 물질과 함께 사는 데 익숙한 사람에게도 때로는 살인적인 물질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그것을 물이라고 부른다.
물은 모든 곳에 있다. 감자의 80%, 소의 74%, 박테리아의 75%가 물이다. 95%가 물로 된 토마토는 물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셈이다. 심지어 65%가 물로 되어 있는 인간의 경우에도 액체가 고체보다 거의 2배나 더 많다. 물은 이상한 물질이다. 우리는 형태도 없고 투명한 물과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왔다. 물은 아무런 맛도 없지만 우리는 그 맛을 좋아한다. 햇볕 속에서 물을 보려고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먼 곳까지 가기도 한다. 물이 위험하고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물에 빠져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물속에서 뛰놀고 싶어서 안달을 한다. 물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물질인가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른 액체의 성질을 예측할 수도 없고 거꾸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만약 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셀레늄과 수소 H2S이나 황화수소 H2S처럼 화학적으로 비슷한 화합물의 성질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물은 섭씨 영하 95도에서 끓어서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대부분의 액체는 식으면 부피가 10% 정도 줄어든다. 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다. 물이 어느 상태에 아주 가까워지면 오히려 부피가 늘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얼음이 되고 나면 부피가 거의 10% 정도 늘어난다.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얼음이 물에 뜨게 되는 것은 존 그리빈의 말처럼 정말 괴상한 성질이다. 만약 물이 그런 기막힌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얼음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호수와 바다는 바닥에서부터 얼어붙게 될 것이다. 물속의 열을 붙잡아줄 얼음이 수면을 덮고 있지 않다면 물이 가지고 있던 온기가 그대로 방출되면서 점점 더 차가워지고 결국은 더 많은 얼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바다도 곧장 얼어버릴 것이고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그런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생명체가 살아가기에는 힘든 조건이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물은 화학의 규칙이나 물리법칙을 모르는 모양이다. 큰 산소 원자 하나에 2개의 작은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물의 화학식이 H2O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수소 원자는 주인인 산소 원자에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서도 다른 물 분자와 우발적인 결합을 만들기도 한다. 그런 특성을 가진 물 분자는 다른 물 분자들과 함께 일종의 춤을 추게 된다. 로버트 쿤직의 멋진 표현을 빌리면 물 분자들은 끊임없이 짝을 바꾸어 가면서 추는 카드리오를 추고 있는 셈이다. 카드리오는 남녀 4쌍이 정사각형으로 서서 짝을 바꾸어 가면서 추는 춤. 유리잔에 들어있는 물은 생동적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들은 매초 수십억 번씩 짝을 바꾸고 있다. 물 분자들이 모여서 웅덩이나 호수를 만드는 것도 물 분자들이 서로 달라붙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청나게 단단히 달라붙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면 쉽게 서로 갈라지기도 한다. 어느 한순간을 보면 15%의 물 분자들만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지. 어떤 의미로는 그런 결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빨아올리면 위로 함께 흘러가고 자동차에 떨어진 물방울이 서로 뭉쳐서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물이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그 위에 있는 공기 분자들보다는 아래나 옆에 있는 똑같이 생긴 물 분자들에게 더 강하게 끌린다. 곤충이 물에 떠 있거나 조약돌이 튕겨나갈 수 있는 막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다이빙을 할 때 배가 먼저 물에 닿으면 통증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물이 없으면 인간의 몸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버린다. 며칠 사이에 입술은 마치 도려낸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잇몸은 검게 변하고 코는 절반으로 시들어버리고 피부는 눈을 깜빡일 수 없을 정도로 수축된다. 물은 우리의 생명에 너무나도 결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상의 물 중에서 아주 적은 양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도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주 적은 양만 필요하다. 바닷물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의 70배가 넘는 양의 소금이 들어있다. 보통 바닷물 1리터에는 우리가 음식에 넣어서 먹는 보통의 소금이 2.5티스푼 정도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염이라고 부르는 수용성의 다른 물질들도 많이 들어있다고. 우리 조직 속에 들어있는 그런 염과 강물질의 비율은 바닷물에서의 비율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그러니까 마굴리스와 세이건이 말했듯이 우리가 흘리는 땀이나 눈물은 바닷물과 비슷한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바닷물을 마시진 못한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속의 대사 과정에 위기 상황이 벌어진다. 갑자기 섭취한 과량의 소금을 불켜서 제거하려면 모든 세포에서 물 분자들이 마치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들처럼 쏟아져 나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게 된다. 세포들은 말 그대로 탈수가 되어버린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탈수 때문에 마비, 의식불명 또는 뇌 손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부하가 걸린 혈관 세포들이 소금을 신장으로 옮겨 가야 하고 결국은 신장도 압도돼서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신장이 기능을 잃으면 우리 몸은 죽게 된다.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지구상에는 13억 100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물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이다시피 아무것도 더해지거나 사라질 수도 없도록 닫혀져 있다. 마시는 물은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해왔던 것이다. 바다는 38억 년 전부터 대체로 지금과 같은 부피를 가지게 됐다시피 물의 세계를 수권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수권. 권자는 권역할 때의 권자입니다. 지구상의 물 중에서 97%는 바다에 있고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지구 표면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고 모든 육지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태평양에 들어있다. 모두 합쳐서 태평양은 바닷물의 절반 이상, 정확하게는 51.6%를 가지고 있다. 13. 대서양에는 23.6%, 인도양에는 21.2%가 있으며 나머지 바다의 3.6%가 분포되어 있다.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km이고 태평양은 대서양이나 인도양보다 300m 정도 더 깊다. 지구 표면의 60%는 1.6km 이상의 깊이를 가진 바다로 되어 있다. 필립 볼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은 지구가 아니라 수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지구에 있는 물의 3%에 불과한 민물의 대부분은 빙하로 존재한다 싶어. 아주 적은 양, 정확하게는 0.0356%만이 호수, 바다, 저수지 등에 들어있고 더 적은 양, 겨우 0.001%만이 구름이나 수증기로 존재한다. 지구에 있는 얼음의 약 거의 90%는 남극에 있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그린란드에 있다. 남극에 가면 얼음의 두께가 거의 3km나 되고 북극에서는 겨우 4.5m에 불과하다 싶죠. 남극 대륙만 하더라도 2,50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얼음으로 되어 있어서 모두가 녹아버리면 바다의 높이가 60m나 높아지게 된다 싶죠. 그러나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모두 비가 되어서 모든 곳에 균일하게 내리더라도 바다는 겨우 2.5cm 정도 올라갈 뿐이다. 한편 해발은 거의 완전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바다에는 높이가 없다. 파도, 바담,
크리올리 힘을 비롯한 다른 효과들 때문에 수면의 높이는 바다에 따라서 다르고 같은 바다에서도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 태평양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원심력 때문에 서쪽이 약 45cm 정도 더 높다. 요쪽 속에 물을 잡아당기면 물이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동쪽으로 자전하는 지구에서는 물이 바다의 서쪽 가장자리에 모여서 쌓이게 된다. 18.